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0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목소리가 이제 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 오사춘기님이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신입 패널 네? 오사춘기님. 신입 패널이 됐나요? 잘렸다가 다시 2주 만에 다시 또 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는요, 우리 새날의 유일한 비정치 팟캐스트 방송이고요. 편안하게 다양한 일상 다반사 이런 이야기들 주로 다루니까 여러분들 정치 얘기는 평상시 다른 새날 방송에서 많이 하니까요. 요때만큼은 잠깐 쉬시라고, 좀 충전 좀 하시라고 드리는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채팅 나누시면서 편안하게 얘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하고 있는 아까 그 수식어가 딱 있잖아요. 20년대 유망주. 네, 기다리면 30년째까지는 안 가려고 지금 분발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 김일이고요. 제 옆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날의 크레센토 오사충입니다. 그냥 모르는 말 좀 자꾸 하지 마세요. 뭐예요? 음악에서 음악이. 조금씩 강하게. 나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프레스토 이런 게 막 빠르게 막 이런 거잖아요. 야, 아니 어떻게 앨범 많이 낸 저보다 더 많이 하시네요. 음악 진짜 많으세요. 새날의 크레센토. 네. 보니까는 우리 오사춘기님이 없는 사이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약간 뒷배경이 블랙. 그래요? 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옷 색깔이 밝아요. 예. 오사춘기님만 지금 모르고서 검정 입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얼굴만 동동 떠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또 개인적인 예, 잘 끝나셨어요? 제가 전치 2주 맞고, 전치 2주 맞고 제가 좀 집에서 좀 쉬다가, 네.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 마치고 네네. 이제 강력한 몸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쉬시는 게 몸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니까. 어머님의 그 간병과 그 극한의 스트레스로 또 이사가고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집도 좀 적응도 좀 되셨어요? 딸도 말을 다시 안 듣기 시작하고 원치 않는 결혼. 아빠 건강하라고. 아빠 아니면은 건강하라고. 전략을 좀 바꿔봐요. 예전에 약간 좀 강한 아버지 스타일로 밀고 나갔잖아. 그게 아니라 맨날 우는 거야 볼 때마다. 그랬지. 와, 그랬어요? 계속 울었지 전략을 내가. 바꿨어요? 어땠어? 하나도 안 먹히더라고. 자기가 더 슬프다고. 자기 인생이. 이게 안 먹히는구나. 중학교 4학년 여중생. 여자의 눈물은 좀 효과가 있었는데. 자, 우리 오사춘기님 또 에피소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옆에는 완벽하게 우리 배경에 완전히 적어가신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오늘 하얀색 옷을 이렇게. 네, 조만간 여기에 조명을 하나 더 설치를 할 거예요. 오. 그래서 좀 더 빛나게? 실루엣이 좀 보이게. 지금 막 경계가 없으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개그 프로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딱 이게 위에 자체 발광하면서 음악 깔아줘요. 이게 따라 뭐 말할 때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진짜 다실 거예요? 뒤에다 뭐 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백조명. 백조명을. 여기다가.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신 겁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 백조명 달리면 조금 더 화사하게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여름 잘 나고 계신 거죠? 살이 계속 쭉쭉 빠지고 계세요? 다이어트 하고 계세요? 쭉쭉 빠지는 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쭉쭉 빠지진 않지만 빠지고 있습니다. 쭉쭉 빠지는 느낌이 이게 살이 계속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맞아. 약간 천천히 빼야 돼요. 주식처럼 내려가다가 잠깐 정체기 왔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조정. 왜냐면 요요가 무서워가지고 네, 정체기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맞아요. 그 스트레스가 제일 무서워. 살이 갑자기 빠지면 늙어요. 늙어요. 맞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사춘님 살이 좀 빠지셨어. 저 좀 살을 많이 빠져갖고 다시 살을 찌려고 하루에 요즘에 오늘도 초코파이 한 박스. 그래요? 그다음에 그 씨름 선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맥도날드 하루에 2개씩. 그건 스모 선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빨리 근데 이게 근육이 올라와. 빠지신 거죠. 원래 근육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근육이 그거는 쭉 빠졌죠. 단백질이 아니잖아요. 다 탄수화물인데. 뭐가 됐든 일단은 찌고 봐야죠. 그래요? 찌고 그다음에 운동은 별로 쉬우니까. 베스킨라빈스도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저 초코파이 같은 거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자, 이어서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보니까 항상 이 표준어 구사자 아까 써 그렇죠. 있었는데 제가 아까 그 오사춘기님은 없어요, 그게. 뭐가요? 밑에. 수식어가. 수식어. 다 있잖아요. 태영 총장. 그러면 새날의 크레센도? 그거 하실래요? 뭐 하나 하세요. 네, 하나 내가 하나 하세요. 정해 오겠습니다. 정해 오세요. 네. 그러니까 원치 20년대 않는. 유망주. 강한 남자.
괜찮아요. 강남으로. 우리 PD가 실시간으로 해줍니다. 오늘부터 해서 강남으로 해주세요. 강남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원치 않는 결혼의 피해자. 야, 세다. 괜찮네. 그렇죠. 예. 결혼은 원결 미친 짓이야. 원치 않는 결혼. 예. 원결남 이렇게 하죠. 자, 원결남. 오늘 뭐 이렇게 뭐 후끈후끈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정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름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한창 여름인데 과연 여름철에는 뭐가 주인공일까? 굉장히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늘 쓰고 있는 건데 무의식적으로 모르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 강하게 지금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의 주인공 하면은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정해드릴게요. 그냥 일단은 우리 또 아껴 써야 됩니다. 여사친님이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야수님이 약간 지적으로 먼저 시작을 해줘야 돼. 약간 네. 지적으로 쫙 가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번 타자가 김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3, 4번 타자가 이제 강타선이잖아요. 그래서 3번 타자를 마차님을 교환을 하고 오사춘기님을 4번 타자로 2번 야구, 4번 다 망했어요. 진짜. 야 강한 남자 지금 바로 들어가네. 자,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204회 첫 번째 시간. 오늘 주제가 여름의 주인공이죠. 제가 올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5월쯤인가? 5월 중순인가 5월 말인가 이제 에어컨 청소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에어컨 마지막으로 틀었을 때가 네. 아마 가을이 되더라도 살짝 더워지는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때 저는 에어컨을 한번 켜면 웬만해서는 안 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기 요금이 훨씬 덜 나와요. 그러니까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보통은 이제 열 좀 내리면 바로 끄는데 네, 그게 한번 아니라 켜면 그러니까 한 18도로 맞춰놓고 1시간 틀다가 어느 정도 시원해졌다 싶으면 한 24도 정도 네. 맞춰놓고 계속 틀어놓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에어컨을 잘 쓰다가 이제 껐다 켰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을에 한번 켰다가 다시 한번 켰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 냄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곰팡이 냄새가 나길래 이게 곰팡이 냄새가 한번 옷에 배어 버리면 굉장히 또 오래 가거든요. 그 냄새가. 그래서 바로 끄고 나서 이제 작년에 냄새가 났기 때문에 올해까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더워지기 전에 5월 말쯤에 이제 5월에 한번 에어컨 청소 한번 싹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한번 틀어보니까 상쾌하게 이제 딱 바람이 청소를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하셨어요? 아니요. 불러서? 저는 그렇지 않을 줄 몰라요. 막 그렇게- 용액 뭐 액체 같은 거 뭐 용액 같은 것도 뿌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분해하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예. 분해해가지고 예. 다 닦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쾌하게 딱 상쾌한 여름을 준비하고 딱 준비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올해는 코로나가 이제 있으니까 코로나를 대비해서 어차피 이게 휴가 기간이라고 해서 놀러 갈 것도 아니니까 이제 집에 있을 시간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책을 사두자. 이게 평소에 이제 보고 싶었던 책을 쭉 사두자 해가지고 책을 야금야금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책을 야금야금 사기 시작하는데 이제 갑자기 회사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집에 늦게 오고 주말에도 출근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책은 계속 쌓여가는데 계속 못 읽고 있어. 지금 그 책이 지금 한 20권이 넘었습니다. 많이 사셨네요. 그래서 이제 정말 책 이야기 중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사놓고 안 읽은 책,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여름의 주인공입니까? 나는 책들이? 원래 내 주인공이 됐어야 할 나의 주인공이 됐어야 할 그러니까 그 책들을 사놓고 안 읽은 그 책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었으면 주인공이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애들이 주인공이 됐어야 하는데 아직 못 읽고 있는 사두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이라는 게 원래 많은 분들이 이제 안 읽는다. 내가 책을 너무 안 읽는다고 이렇게 이제 좀 뭔가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사기만 해도 됩니다. 든든하죠. 이게 언제가 읽을 거니까. 샀으면 내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 그러면 안 읽어도 어디 가서 나 그 책 안다 해도 됩니다. 근데 책을 사지도 않고 어디서 제목만 보고 대표적인 책이 그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 사람들 사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으면서 이기적 유전자 다 써먹잖아요. 그게 그 책 제목도 그 인지도가 있어요. 음. 인지도가 막 들어보니까 되게 귀에 잘 감기는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읽었어도 뭔가 읽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목만 들어도 뭔가 친숙해. 예. 근데 이제 그 이기적 유전자는 그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너무 예쁜, 너무 잘생긴 연예인들 보고 유전자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의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건,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타고 있는 게 사람이든 뭐 강아지든 뭐 박테리아든 유전자는 그 개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전자의 목적은 내가 한번 복제하는 나를 한번 복제시키는 거. 이게 목적이지.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늙었는지 어린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복제 한 번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끝나는 거지. 그게 어떤 의도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복제를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투영하는 거죠. 난 제목은 정말 섹시했거든요. 이기적 유전자. 근데 내용은 별로 땡기진 않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과학책이에요, 과학책. 네, 과학책이에요. 되게 그러면 재밌어요. 프리드먼 이 양반 책도 읽어보셨어요? 프리드 하나 읽어본 적 있죠. 그래요? 근데 그 끝까지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제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정도 섹시해. 그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있잖아. 장동건 뭐 이런 사람들. 그쵸.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기적 유전자 안 내용이니까. 읽어본 사람들이 저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사두기만 하고 읽지 않은 그 책 중에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게 나는 히틀러의 아이였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좋네. 이게 뭐냐면 그 히틀러가 집권했을 그 당시에 레벤스보로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어요. 레벤스보로 프로젝트. 뭐 10대 애들 해갖고 막 그게 뭐냐면 코 쏘게 하고 뭐 이런 거.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탄압했잖아요. 유대인을 탄압한 근거가 게르만족이 짱이니까. 게르만족이 짱이기 때문에 게르만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사라져야 돼. 그 대표적인 게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증거로 이제 어디입니까 보냈잖아요. 수용소. 거기 89시간, 아우슈비츠. 98시간 아우슈비츠 보냈잖아요. 아우슈비츠 보내는 건 보내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 그 독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끼리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끼리 결혼시켜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또 그 아이들끼리 결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최고의 유전자를 모으겠다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태어나고 길러진 사람들 이 지금 나이로 한 60대 후반 70대 중후반이 된 거예요. 지금 나이로. 그럼 얼추 그 결과물들이 나왔겠네. 지금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는 그 아이들하고 틀리는 아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종의 다양성이라는 건 그런 방식으로 발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 막 이렇게 서울대 나오고 그러면 아이도 막 사법고시 근데 보고 문제는 사람이 성장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의 애정을 받아야지만 자기의 어떤 그 잠재력이 안에서부터 깨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레벤스보로 프로젝트 과정에서 아이들이 집단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몸도 건강하고 지적으로도 뛰어난데,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만 받았지 누군가의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기 뿌리를 모르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상 찾고자 해도 나타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 또 전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형당한 경우도 있을 테고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근데 그 사람들의 일종의 에세이 같은 거예요. 그 피해자들 모임에서 쓴 책이에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인원수가.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안 읽은 책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 읽었구나. 자꾸 물어보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깜짝 속을 뻔했네. 이렇게 다 아는데 굳이 읽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앞장만 읽은 거예요. 앞장만. 근데 써머리만. 더 재밌어. 근데 읽어봐야 책은 네. 전혀 다른 내용이야. 책 소개를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면 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책 리뷰를 하라고. 책 리뷰를. 네. 야수의 책 리뷰. 뭐, 안 읽어봐도 이 정도. 뭐책 이런 거. 앞장만 읽어봤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미국에서 이제 토크쇼 진행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두 번째 산 제목이 뭔가 좀 등산일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두 개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사춘기 두 개. 예, 인생. 그러니까 아무리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한테는 두 번째 인생이 찾아오는데 그 두 번째 인생을 이게 내가 두 번째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두 번째 인생이 확 시작되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산을 올랐다가 내려오면 이제 어디가 정상인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도 이제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평지가 있고 계속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길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정상인지 모르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내가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대요. 이게 어떤 사람은 정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확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려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경우라도 두 번째 산이 훨씬 더 좋다는 거지. 이 사람 이야기는. 그 첫 번째 산에서 큰 뭐 경제적 성공을 했든 사회적으로 유명해졌든 어쨌거나 두 번째 산은 첫 번째 산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이게 두 번째 산이구나라는 걸 알기만 해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걸 두 번째 산으로 이렇게 좋은 긍정의 신호로 느끼는 예, 분도 예. 있는 반면에 그거가 극복이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한번 확 그렇죠. 내려가고 나면. 예, 예. 근데 그분은 안 좋은 일도 좋은 거다. 그렇죠. 두 번째 멋진 예, 인생이다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예.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떨어진 높이만큼 예. 내가 이루어 놓은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거에 대한 체감인 거예요. 너무 너무 깊이 떨어져 가지고 고통이 심할수록 내가 그동안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게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루어 놓은 게 없는 사람은 고통도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산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책을 이렇게 제가 머릿말부터 한 초반 한 10페이지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그 정도입니다. 다만 막 들어와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막 들어와서. 여기까지. 빨리 읽어보세요. 각자. 두 번째 산. 집에 가서 진짜. 바로 오늘 예. 읽자. 오늘 읽자. 두 번째 후회 산. 되겠네, 아주. 나-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나 두 번째 페이지로 산이죠. 두 번째 산. 결혼 후. 감질만 나네. 감질만 나네. 무서운 결혼. 사람이 왜냐면 결혼 전 결혼 후. 나 지금. 아니 두 무서운 번째 산. 사람인 게 머리말만 읽고 조금 읽었는데도 이 정도 푼단 말이에요. 내용은. 아, 무서운 사람이네. 저 무서운 사람. 사람이야. 약장 하나 뭐 했었으면 엄청 낫겠어.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얇은 책이어가지고 끝까지 읽은 책인데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물이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아까 이거랑 비슷한 이것은 느낌인데? 물이다. 이게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화자 중에 한 명인데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고 이게 그러니까는 어떤 파이팅 컨텐츠 이걸로 이제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대학교 졸업식에서 그 무슨 경력 연설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졸업식에서 뭐 이렇게 연설하는 것처럼 그걸 이제 책으로 옮겼는데 내가 이거를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페이지에 두 줄씩 있습니다. 아 짧게 그냥 강조하려고 해놨구나. 내가 처음에 그걸 모르고 샀어. 시. 모르고 샀어. 그래서 딱 사고 딱 책을 딱 펼쳐봤는데 한 페이지에 두 줄이 있는 거야. 퍼포 왜 이렇지? 메모리스 계속 뭐 이런 넘겨봐도 거. 한 페이지에 두 줄, 세 줄이 있는 거야. 속았구나. 그분 나름대로는 이제 이거 읽고서는 좀 깊이 생각하라고 묵상하라고 이런 그런 거죠.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뭔가 있어 보이게 어. 한 페이지에 한 두세 줄씩만 있는데 이게 이것은 물이다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20대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진출한 우리도 이제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든 무슨 뭐 KT에서 일을 하든 그냥 어떤 구멍가게에서 일을 하든 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내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물고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물이라는 이 사실을 나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0대에는 처음에 이제 내가 사회 경력을 한 번도 시작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자꾸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비밀을 알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 그 전제 조건이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전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나만 특별하게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한 만큼 예. 남도 노력한다. 네. 그러니까 네가 특별한 놈 아니다. 예, 예, 예. 그거를 인정해야지 그 다음 스텝이 생기는 건데 이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20대 초반. 대학을 졸업하면 너에게는 무궁무진한 꿈이 무궁무진한 미래가 열려 있어. 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시니컬하다 근데. 네, 이렇게 그 말을 믿는 순간 이미 패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계에 살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조건이고 그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물고기한테 물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해야지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네. 지금 소개할 책들 중에 유일하게 다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책 내용하고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이 같은 메시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딱 느낀 건 그거였었어요. 아, 모든 사람이 같지 않구나. 다른 걸 인정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거든요. 예, 예. 그럼 그래서- 이리 씨도 그거 읽으셨어요? 읽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삶에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예. 이제 개그 그러니까 책 읽을 필요 없다니까 어. 삶에서 다 느끼잖아요. 왜냐면 아이디어를 짜잖아요. 아이디어를 짜면 근데 나는 남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같이 우리 이걸로 짜자 하고선 다음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이 짜온 애가 있고 못 짜온 애가 있어. 그럼 나는 안 짜온 애들은 놀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화를 냈단 말이야. 너 왜 안 짜와? 난 이만큼 짜왔는데 이랬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온 애도 있어요. 예, 있어요. 그 대신에 걔네들 연기를 잘하던가 뭐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아이디어 내는 거가 그 노력하는 거랑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다르다라는 걸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 어떤 애는 아이디어를 금방 짜고 어떤 애는 노력해도 안 나오는 애는 안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거 알기까지 오래 걸렸는데 이 책 들어보니까는 같은 맥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모두가 다른데 다르다. 사람들은 그 다르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본질적인 공통적인 속성은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속에 나도 들어있다 이걸 이제 인정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책이 이거는 제가 지금도 가방에 들고 다니는 책입니다. 항상 보려고 들고 다니는 책인데 이게 뭐냐면 내 안의 바다 콩팥. 뭐예요 또 그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속에 있는 그 콩팥, 네. 그 콩팥에 대한 이야기예요. 콩팥 신장? 예, 신장. 이게 제가 그 초반에 지금 한 20-30페이지 정도 읽었나? 그러니까 초반에 읽으면서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표현이 그러니까 콩팥이 이 세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유일한 마지막 그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세포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피부도 세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벽이 이 세상과 몸 안을 이렇게 막아주는 방패막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포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70%의 네. 물과 10%의 지방과 뭐 20%의 물로 이렇게 막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지.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소변으로 나오죠. 네. 근데 100g을 마셨는데 100g 다 나오면 사람 죽잖아요. 네. 70%는 사람 몸속에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건 몸 밖으로 배출하고 어떤 건 몸속에 지켜야 되죠. 그걸 결정하는 게 콩팥인 거지. 거의 아까 그 걸음망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콩팥 없으면 이렇게 붙잖아요.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콩팥이 어디서부터 없으면 시작되냐면 붙는다. 예. 물고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조상은 세포동물이었잖아요. 단세포 동물에서 시작을 했는데 모르니까 잠깐 물어보지 그러니까 마세요. 그냥 대충 얘기하세요. 5억 년 전에 단세포에서 시작했는데 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물고기에서 이게 육지동물로 올라왔다고.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물고기, 그러니까 그 고래가 포유동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물 안에서의 생태계를 육지까지 가져와야 됐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물만 있어도 안 되고 물이 없어도 안 되는 그 오묘한 지점들을 몸속에서 통제해 주는 게 콩팥인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콩팥이. 그러니까 5억 년 동안 진화된 모든 기록들이 콩팥에 남아 있다는 거죠. 아 그럼 물고기도 콩팥이 있어요? 콩팥의 역할을 그 몸 전체가 하잖아요. 전체가 하고. 예. 근데 뭐 원숭이 무슨 소 이런 애들도 다 있죠. 콩팥이 있잖아요. 다 있죠. 뭐 걔도 근데 그래서 온 건가? 내 친구 그렇죠. 중에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이식을 기다리면서 네. 이틀에 한 번씩 신장 투석 받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근데 그랬었죠. 그렇게 하니까 이틀에 한 번씩 4시간이 들어. 피를 다 뺐다가 예, 다시 예, 다 예, 채우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콩팥이 아무것도 하는 못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식 수술도 하고 예. 보통 하나 정도는 이렇게 또 떼어서 이렇게 이식도 하고 하잖아요. 예, 떼어서. 예, 예. 맞는 예. 사람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콩팥의 역할이라는 걸 세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너무 놀라운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작은 제목이 물고기에서 철학자로 이거예요. 콩팥이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물고기부터 인간까지 다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짐 트레이너인데 네.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보니까 이 사람이 40kg를 뺀 거예요. 되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고 막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데 살을 빼게 된 계기가 뭐냐니까 어머님한테 콩팥을 주려고 하다 보니 살을 빼야 된다고 그래서 단박에 40kg를 빼고 그래서 그걸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 대단하다.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제가 지금 한 4권 소개했습니까? 네? 4권? 네 개. 5권, 4권? 예. 콩팥 예. 산 이렇게 두 개. 해서 지금 예. 소개 못한 책이 한 14권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예. 할게요. 알겠습니다. 가을의 주인공 할게요. 다음 주에. 가을의 제 이야기는 주인공. 여기까지 할게요. 자, 네버엔딩 스토리 네, 김일희 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의 주인공인데 사실 이 주인공이라는 게 저도 이제 뭐 우리 코너 같은 걸 하지만 우리 개그맨들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 그 옆에 깔아주는 역할도 있고 또 주인공으로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코너에 내가 웃음을 주는 역할을 하냐 안 하냐가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를 이제 그 주인공으로 세워가지고 코너를 짜거든요. 내가 뜨려고 짠단 말이야. 내가 짜는 거니까 기왕에. 그래서 저도 거의 다 내가 뜨려고 내가 짰기 때문에 코너가 잘 안 됐습니다. 아픔 있는 사람, 주인공인데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올 여름에는 제가 이제 봤어요. 이 주인공이 누군가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나의 삶이라든가 이런 여름이라는 주제 안에서 나한테 주인공으로 느껴지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예전에 눈에 안 들어왔다가 눈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이런 여름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항상 저는 이제 그 습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름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럼 쩍벌해요. 쩍벌하면은 쩍벌? 발에. 그러니까 앉을 때 쩍벌하면은 거기 습진 없어요. 가랭이 말고 발에 이제 무좀 습진 이런 게 습진 무좀. 예. 이제 이런 게 항상 여름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뭐 바르는 거 있잖아요. 뭐 하루만 바르면 된다. 네. 그 PM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예전 거 PM 민간요법. 민간요법 생각 안 나세요? 정로안을 녹여서 바카스에다 놔서 그 있잖아요. 무좀을 진짜 시골 가면 정로안을 녹여서 민간요법이 많이 있어요. 예, 진짜 무좀 진짜 많아요. 나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 나무 태운 물 있잖아요. 목초에 목초에 짱! 거기다가 짱! 진짜 그걸 하라는 거죠. 내가 3년 동안 그래서 무좀이 없었다니까. 목초에 그게 예, 내가 이거 얘기도 있고 진짜 관심이 많아요. 그걸 안 해봤지만 예. 예전에 또 태국에 누구 가면 뭐 저 태국이나 이런데 더운 지방에 또 그 무좀약들이 좋다 그래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사서 발 담그라 그랬는데 막 그 30분 담그라는 거 막 3시간 담그고 막 이래가지고 막 허물 벗겨주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할 정도로 목초액은요 네. 양말에다 그걸 적셔서 양말을 신고 네. 그걸 묶어놔요. 비닐봉지에 묶어놔. 12시간 묶어놓으면 와 이거 정신적으로 발이 이렇게
숨을 못 쉰다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죠? 미쳐요, 미쳐 진짜. 이거 얘기 왜 사람들 따라하다가 발 난리 날 것 같아서 이거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아무런 증명이 내가 효과를 봤다니까. 내가 수영 강사 했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12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이거는 밤새도록 잘 내가 검색해 보세요. 몇 시간 남아야 되는지 이거 괜히 따라하시다가 정말 잘못될까 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여름에만 유도 전혀 발이 클린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로 생각을 해봤어. 왜 이렇게 그러지? 근데 내가 올 여름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샌들. 그러니까 샌들 제가 이제 보니까 발에 열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또 습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발이 이제 예. 부좀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샌들 같은 경우는 항상 통풍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말도 안 신고 다니고 맨발로 신고 다니고 통풍이 잘 되니까 발이 항상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에 진짜 내가 나를 좀 편하게 해준 거. 그래서 1등으로 일단은 샌들을 뽑았고 여름의 주인공으로. 여름의 주인공입니다. 올 여름에 저한테 영웅이었어요. 무좀이랑 고통을 안 줬기 때문에 네. 뽑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이제 사실은 나한테는 없지만 나한테는 없어요. 하지만 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에어컨. 나한테는 없어. 난 이렇게 주인공인 적이 없어. 그 에어컨이. 하지만 내가 요즘에 자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예, 아침 저녁으로는 좀. 난 너무 잘 알아. 예. 왜냐면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시원한 곳에서 자거든요. 알죠? 뭔가 고양이가 아니, 따뜻한데 살아가는 것 새벽 같이. 새벽 4시, 5시 넘으면 살짝 이불을 살짝 이렇게 배에 덮지 않아요? 요즘에? 요즘에는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알죠? 제일 깔고 시원한 있잖아요. 데에서 이렇게 누워서 쉬거든요. 맞아. 예. 그거랑 똑같아. 우리 집에서 가장 시원한 곳에서 제가 잠을 자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예. 피부로 느낍니다. 예. 그래서 에어컨 없이 내가 선방할 수 있도록 거의 뭐 내가 봐서 여름 끝난 것 같거든요. 느낌상. 네. 이 정도면 끝났다 여름. 갖고 선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1등 공신이 3명이 있어요. 일단은 에어컨 없이 버티게 해줬던 3명의 친구들 한 명 한 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 찜질팩. 박수. 시상식이야. 시상식입니다. 이거 시상식. 냉 찜질팩은 항상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아예 냉동실에다 얼려놨는데 예. 너무 차가우니까 잘 수가 없어. 내가 내가 놀래고 깜짝 놀래고 이게 물이 흐르다 보니까 예. 뭔가 이게 더 괴롭습니다. 빨리 잠이 안 들어. 예. 왜냐하면 이거를 몸에 대자마자 30분 안에 잠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30분이 지나면 다시 따뜻해져. 뜨끈뜨끈해져. 그렇기 때문에 해봤어요. 내가. 30분 안에 무조건 잠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서 이제 빼서 3개를 얼리거든요. 3개를 얼려서 냉장고에서 3개 빼서 엉덩이에 하나, 근데 목 뒤에 하나, 이마에 하나 딱 대고 잠을 자는데 그래서 일단 냉 찜질팩에게 감사를 드리고 자, 2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욕조! 지금 냉찜질팩 선물해준 사람이 아니라 아니. 냉찜질팩한테. 자취해야 돼. 애 아니었으면 못 견뎠었어. 진짜로 제가 더위에 미쳤을지도 몰라요. 뭔가 정말 뭔가 성인 동화 그렇죠. 듣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맞죠, 그렇죠. 그리고 마치 제가 충동 구매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에어컨을 나도 모르게 창문형 에어컨을 내가 몇 번을 봤는지 몰라. 그거 너무 시끄러워요. 그거 검색을 막 해보니까 이게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도 크고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얼마나 더운지 사람들이 급하니까 왜냐면 일반 에어컨은 이 배달해주고 나서 또 설치하고까지 기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사람들이 바로 사잖아요. 이렇게 사가지고 샀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별로야. 그러니까 바로 저기 당근마켓으로 나갑니다. 바로 한번 거쳤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충동 구매 안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버티게 해줬던 두 번째 친구가 바로 욕조입니다. 욕조. 욕조에 찬물 받아놓고 한번 탁 담궜다가 나왔을 때 마치 성령 세례 받는 것처럼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얼음 넣고 리필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 날 또 아직 얼음 그렇게- 리필하고 들어가고. 얼음까지는 리필 안 하고 그냥 그 물에다가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나의 흔적이 남아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데 그래서 한 몇 번 안 담궈요. 요즘에는 안 담그는데 근데 들어갔다 딱 나올 때 있잖아요. 온도가 진짜 몇 도가 내려가는가 봅니다. 그러면 잠깐 그 쌀쌀함을 느껴요. 춥다. 선풍기 바람 딱 세잖아요. 추워. 그 아무리 더워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찬물로 목욕을 못하는 사람이 네, 꽤 그런 사람이 된대요. 있어요. 예. 나. 여자분도 많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난 못해. 완전 찬물. 네. 아, 그래요?
저는 찬물로 하죠. 당연히 알겠지. 찬물로 합니다. 그래서 욕조한테 감사하고 그다음이 이제 네, 맞아요.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 선풍기. 아, 이 친구가 그래도 가끔씩 더운 바람을 낼 때도 있어서 좀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늘 함께 해줬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3명의 친구들한테 제가 이 여름을 에어컨 없이 낯설 수 있는 비결이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근데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지하철이 굉장히 시원해요. 지하철 엄청 시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같은 데도 시원하긴 한데 이제 예전처럼 편하게 못 가겠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눈치가 정경이 난 또 무슨 가스총 딱 들고 어떻게 오셨냐고 또 그럼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한단 네.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저 쉬러 왔다고. 그래서 차 한 잔 부탁드린다 그러면 줍니다. 그래? 그래요? 예. 그 정도 까면 안 되겠다. 되겠다. 안 해봐가지고 무슨 업무가 있어야지 가는 줄 알고. 남의 영업장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여름에 이제 저 주인공 일단 에어컨을 뽑았고 그다음에 요번에 좀 재밌던 일을 내가 하나 했는데요. 뭐냐면 제가 이제 일 들어온 거 중에 하나가 이 펜션 있잖아요. 펜션을 촬영하는 일이 들어왔어요. 홍보용 영상요? 예. 갖고 한 30개 정도를 찍는데 그러니까 그 30개 펜션을 다 보고 찍고 하니까 영상을 이게 너무 잘하는 거야, 이제 펜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지금까지 펜션 간 거보다 더 많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하루에 막 5개씩 찍는단 말이에요. 4-5개씩 촬영을 하니까. 그러면 이틀 동안에 10개를 찍어요. 그래서 한 30개를 이렇게 찍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딱 그런 게 보여요. 이제 트렌드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 펜션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네,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풀빌라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일반 펜션보다. 요즘 경주 풀빌라가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하죠. 거기 네. 유명하고 그 풀빌라들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인 거예요. 근데 풀빌라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풀빌라가 이제 안에 수영장 있는 거잖아요. 실내 그래 수영장 엄청 비싸더라. 네. 가보신 분 있으세요? 풀빌라? 아니 그냥 가격만 봤지. 가격만 보셨죠. 사실 이제 주 풀빌라를 이용하는 계층이 보통 2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할인해서 한 70만 원 정도 빌려요. 1박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만 원씩 모아서 거기서 이제 뭐 놀고 한 두 집 파티도 정도가 하고, 잘 수 네. 있게끔 좀 커요. 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 공짜로 2박 3일 놀아본 적이 있는데 음. 되게 대접을 받았던 거구나.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아. 성수기 때는 보통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풀빌라가.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다시 전화드려야겠네. 하루 이렇게 자는 아, 거가 그렇구나. 굉장히 액수가 세요. 특히 성수기 때 빌려줬다. 그리고 펜션 하시는 사장님이 예를 들어 성수기 때 풀빌라 놀러 와 해서 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상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혜택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신 분도 성수기 때는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아무리 친해도 야 이때는 오지 말고 저기 한가할 때 와 이러지. 성수기 때도 빌려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보통 펜션들이 여름 한철에 벌어서 버티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풀빌라가 요즘에 좀 트렌드로 좀 많이 와서 코로나 덕분에 보통 오는 분들이 연인들 재밌게 놀려고 연인들 일단 수영복을 입잖아요 오면. 그러니까 재밌단 말이에요. 연인들이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 있는 집들 있죠. 아기가 한 수영장 가야 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놀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풀빌라들이 좀 잘 돼서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가보니까 이런 데가 있더라고. 저는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풀빌라 이런 데보다도 눈에 더 들어오는 데는 사실은 계곡이었어. 계곡인데 그러니까 펜션들마다 다 색깔이 달라요. 어떤 데는 이제 계곡이 껴있고 어떤 데는 풀빌라고 어떤 데는 수영장이 좋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가면 이거잖아. 그 펜션의 장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부각을 시켜야 되니까 이 펜션이 예를 들어서 노말하면 할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냉장고가 큰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을 막 찾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이런 데도 있었어요. 진짜 여기 못 찍지 이런 데가 있었어요. 딴 데는 그래도 뭐 수영장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뭐 풀빌라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경관이 좋다던가 뭐 많은데 야 여기는 진짜 할 게 없는 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래갖고 근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뭐 없어. 옆에 계곡이 하나 있다는 거야. 계곡에 갔는데 손님이 없어. 거기는 진짜. 그래서 여기는 막 어떻게 되냐면은
선녀 계곡, 선녀탕. 가족만 놀 수 있는 선녀탕. 계곡 막 이렇게 해서 진짜로 뭐라도 우리가 띄워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어떤 데는 갔는데 수영장 그냥 노말하단 말이에요. 뭘 하지? 근데 거기가 그 선베드가 많은 거예요. 선베드가 가장 많은 수영장.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띄워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일 꽂힌데 제가 많은 데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저 여기 한번 놀러 와도 돼요라고 했던 데가 하나 어디였냐면 계곡인데 그 계곡 수심이 2m 70이에요. 거의 뭐 수영장보다 더 깊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보다 깊잖아요. 사람 키보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너무 재밌게 놀 수 있는 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는 다음에 저기 가서 놀아야겠다. 계곡 너무 좋아서. 양주 어디? 아니, 가평. 가평인데 야, 저기 가서 놀면 재밌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펜션도 내가 딱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장사가 잘 되는 데랑 안 되는 데랑 이제 사장님들이 조금 좀 다른데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사장님들은 촬영하러 와도 막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 별로 이렇게 크게 뭐 예 찍으세요 뭐 이런 정도고 오히려 안 되는 사장님들이 오히려 안 돼서 속상할 텐데도 불구하고 음료수도 갖다 주면서 오히려 더 친절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잘 홍보를 잘 챙겨주고. 해달라고. 네. 더 잘 해달라고 더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야 요런 것도 좀 배우고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야놀자 그 대표 보면 모텔을 한참 하시다가 네. 이제 그 앱을 만들어 갖고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잖아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펜션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보니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야 어디가 예를 들어서 가족이 몇 명이야 어떻게 돼? 야 거기 놀러 가. 예를 들어서 펜션 컨설팅. 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계곡 있는데 원해? 뭐 이렇게 되는 아, 거예요. 이거 펜션계 인플루언서네. 그러니까 나는 그 영상이 이제 조만간 이제 다 올라올 텐데 네. 30개가 올라오면 진짜로 보면 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 모습. 근데 이게 사람의 눈이 정말 최고 좋다라는 걸 내가 느낀 게 내 눈으로 본 거를 아무리 카메라로 담아도 그 그렇죠. 느낌이 안 나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의 눈만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펜션 촬영할 때는 주로 이제 그 렌즈를 광각 렌즈를 낀단 말이에요. 예, 예. 넓어 보이죠. 넓어 보이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작은 것도 넓어 보이고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라던가 그런 렌즈가 따로 있어요. 장소를 하는 데는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광각 렌즈를 껴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가 그래도 더 쾌적해 보이고 좋아 보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도 이제 펜션을 이렇게 사실은 예전에 맨날 늘 놀러만 다니다가 놀러 가서 막 이렇게 뭐 밥 먹고 술 먹고 막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일하러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제가 올해는 사실은 이제 그냥 가서 일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약간 좀 휴가 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한 느낌이더라고요. 펜션을 미친 듯이 본단 말이에요. 정말 뭐 쉬지도 않고 일할 정도로 하니까 막 하고. 그럼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봐요. 그 계곡 그 전문 채널 있잖아요. 계곡은 계골. 그 되게 유명한 그 계곡 그래요? 전문 채널이 있거든요. 전국의 계곡만 계곡 전문 채널도 있어요. 계곡만 찾아다니는 그 젊은 남자가 하는 채널인데 그렇게 펜션만 찾아다니는 괜찮더라고. 그래서 채널로. 제가 그래서 이걸 영상을 나도 따로 줘. 예. 괜찮겠다. 해가지고 왜냐면 영상 퀄리티가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짧게 하기로 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이 핫 편집하다 보니까 원래는 1분 30초 정도로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정도에는 다 담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늘린 게 2분에서 2분 30초 사이거든요. 근데 그 30초 늘리는 게 이 영상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많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30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같지만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넣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요거 가지고 야 한번 전국의 펜션을 다 찍고 댕겨도 재밌겠다 이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저는 올 여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펜션이 저한테는 이제 이 또 다른 이 주인공으로 지금 생겼습니다. 나는 유튜브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게 예전에 그 말죽거리 잔혹사의 햄버거라는 애로 나오는 친구가 있거든요. 비열한 거리에서 햄버거 약간, 형 TV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좀 단역은 조연인데 굉장히 네. 비중 있는 조연인데 막 매운 김치 먹고 매운 라면 먹고 38도에 오리털파가 있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먹는 거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걸 찍어요. 저게 그거 한번 먹어봤다가 저게 뭐 하는 거야? 아니 먹어봤는데
무슨 먹어봤다가 그렇게 매운 김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몇 개가 있어요. 그 디지털 돈가스랑 그다음에 송추 블랙면 아, 냉면. 네. 그거랑 저기 또 신길동 짬뽕 예. 요 세 개가 일단 제가 아는 매운 거 한 베스트 3 중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뭐 끓여 먹는 거야. 그 더운데 코펠 놔두고 네. 이게 뭔 짓이냐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잖아요. 많이 보고 구독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돈이 돼요. 아, 그냥 그 괴로워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데는 그 구독자가 얼만큼 있느냐, 그다음에 영상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광고비라던가 아, 그걸 노리는 거네. 다 정해지기 예. 때문에 어쨌든 내가 괴로워하든 뭐라든 사람들이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니까. 근데 이제 펜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막상 이제 물어보고 사진은 너무 잘 찍으니까 다들 사진 보면 너무 잘 찍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눈을 보고 그래서 영상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조금 더 현실에 가깝거든. 이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자분들이라든가 남자분들 볼 때 사진이 여러 장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중에 제일 안 나온 게 실물하고 가깝거든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 카톡이나 이런 데 올리는 사진 보면은 제일 잘 나온 걸 올리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 중에 맞아니 갑자기 맞아잖아. 제일 안 나온 사진이 그 사람의 실물과 가깝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그나마 다루면 조금 더 리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더라도 영상이 조금 더 리얼한데 그러겠네. 저는 이제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컨셉. 근데 그거 이제 영상을 내가 좀 쓸 수 있게만 해주면 너무 좋죠. 그 제목도 김일희의 펜션 어때? 야, 김일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요? 예. 아, 네. 아, 네. 마차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여름에 뭐죠? 주인공. 네. 음. 그 올 여름에 우리가 올림픽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갔는데 막상 올림픽을 딱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수들 응원하고 하다 보니까 관중이 많으나 안 많으나 사실 뭐 크게 상관없이 그렇게 경기를 모두 즐길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서핑이라는 종목이 그래요? 네, 올림픽 오. 경기가 됐어요. 아, 그래요? 가라데는 내가 아는데 서핑이 올라왔구나. 와, 그 방송 해줬어요, 서핑? 서핑 방송을 오. 해줬어요. 그 요번에 그 철인 3종 경기 했던 그 바닷가에 썩은 물 때문에 냄새나서 뭐 오바이트하고 난리 맞아, 났다던데. 맞아. 그거는 뭐 이미 뭐 세계적으로 예선부터 그랬어요. 거기는 예선부터. 예. 그래서 거기에서 또 서핑도 했어요? 네. 야, 근데 아니 이제 그 동쪽 바다에서 반대겠지. 했는데 예. 서핑하는 지금 그 그거는 틀린데. 사진이 이제 아, 있는데 저 있구나.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서핑을 하려면 양양이라던가 송정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동쪽이 아무래도 파도가 더 많이 그나마 치니까 조금. 하는데 근데 제주가 제일 낫죠. 예.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우리 네스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서핑 브랜드를 한국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서핑 국제대회를 한국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이제 저도 딱 같이 따라다니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서핑을 못하는 이유가 파도가 일본만큼 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 국제 경기 자체가 안 돼요. 국제 예. 경기가 안 돼서 맞아. 처음에 1회를 제주도에 거기 어디지? 중문에서 중문. 했었어, 맞아요. 중문에서 했는데 예, 저도 거기 시합 나왔었어요. 아, 진짜요? 예, 씨. 나왔었어요. 왜 욕을 하고 그래요? 예. 그때 이제 파도가 너무 낮으니까 웬만한 사람들한테 상을 그냥 다 준 거야. 다 주고 막 옷 선물 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송정으로 한번 가자. 그래서 송정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나 서핑을 잘할 것 같아 해서 모든 장비를 다 사고 마차님이 이제- 직접? 네. 보드까지. 왜냐면 이제 남편이 그 회사를 하니까 또 이제 저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일단 장비가 있어야지. 장비빨. 그렇죠. 한국인은 장비빨이죠. 장비빨이지. 근데 이제 저 먼저 관악산을 올라가더라도 히말라야 원정대 그렇죠. 같이. 부산에 이제 먼저 가 있고 저는 이제 며칠 있다가 출발을 해서 따라가는데 내 보드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내 보드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기차에다 싣고 기차가 갈 때는 이제 한 번에 하고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아찔한 게 부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2m 된단 말이에요. 아, 롱보드 가졌구나. 왜냐면 자기 그게- 차 위에다 이렇게 얹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 근데 맞아. 그렇지. 2m 정도 되는 거는 네. 그래도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원래 롱보드가 있고 롱보드는 숏보드가 한 있어요. 3m 넘거든요. 어. 그거 이제 초보들이 처음에 탈 때. 예, 예. 왜냐하면 그래야 중심 잡기도 편하고 이제 파도를 잘 길수록 하니까. 편해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음. 클수록 그쵸. 예. 그 원래 초보가 타는 거야. 바다사람들이 머리에 이고 다니는데 맞아 맞아. 마차님 그냥 쓰러지실 것 같아요. 머리에 이면 그냥 깔아앉으실 것 같은데. 아 그래갖고 무거워가지고. 뭐 이렇게 서핑이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어요. 네. 이렇게 파도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요. 마차님 어. 같은 경우 이렇게 왜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3m 되는 거를 갖고 그냥 롱보드 키고 하고 날아가 버려. 이게 사실은. 근데 이번에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일단 어떻게 나보고 버스를 타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들고 롱보드 들고 하니까. 버스를 타고 가셨어요? 타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걸 이제 옆에다 이렇게 딱 메고 아저씨한테 이제 딱 타려고 딱 문을 여니까 아저씨가 딱 나를 보더니 이러니까 안 된다고. 이거 뭐예요? 어쩔 수 없지. 영화 막 더맨더머 보는 것 같아. 거기 한 장면 같아. 그러니까 키는 그게 150짜리가. 그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저가 신나 먹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억지로 이제 그 다음 버스를 보내고 택시를 타서 택시 이제 조수석을 이제 이렇게 네. 완전히 눕히고 내 거를 넣고 해가지고 겨우 갔었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와. 근데 나는 내가 수상스키를 되게 잘 타기 때문에 난 내가 정말 서핑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핑은 좀 어렵더라고. 근데 5번 떨어지잖아요. 가서 물에 퐁 빠져서 다시 기어 올라와. 네. 퐁 빠져서 다시 5번 하면 탈진해버려요. 맞아. 아, 탈진해버려요. 너무 힘들어. 진짜 기초 탈진해버려요. 체력이 빵빵해야 잘 탈 아. 수가 있는데 그럼 나는 안 되겠다. 근데 이번에 그 도쿄올림픽에서 서핑을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서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계기가 된 게 이걸 해설을 하는 사람이 나는 우리나라에 서핑 국가대표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더라고요. 송민이라는 해설가가 이제 해설을 하는데 해설 자체가 되게 감동적이어가지고 이게 유튜브에서 바이럴이 엄청 된 거예요. 오. 왜냐하면 그 아까 이제 우리 화면에서도 봤지만 그런 서핑을 이제 각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이제 나중에 결승인가 그럴 거예요. 일본 선수하고 브라질 선수가 붙었는데 보통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선 서핑 애들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브라질 같은 데는 저 선수가 왜 또 사람들을 울컥하게 했냐면 너무 집안이 가난하고 그래서 서핑을 못하는 집안이었는데 아이스박스의 뚜껑으로 타기 시작해가지고 국가대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 브라질의 빈민촌에 살던 소년이 결승까지 간 브라질에 이야기. 그거 같다. 그 맨발로 축구하다가 국가대표까지 그 영화 되는 같으네. 예, 그런 진짜로. 그 이야기네. 필리핀 그 금메달 뭐 70, 90몇 예. 년인가 만에 물통으로 연습했다잖아. 물통으로 연습한 게 아니라 네. 물통을 그 잘 들려고 예. 물통을 잘 들려고 운동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편해져서 이제 이런 그래서 스타일이 요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배에 기름이 꼈다. 막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막 되게 비난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이제 해설을 하면서 뭐 인생에서 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막 발언하면서 사람들이 야 이제 해설도 예술이구만. 나가고 이야. 맞아. 근데 약간 파도가 너무 색깔이 좀 무중충해가지고 그게 안 나왔거든요. 그건 이쁘면 진짜 기가 막힌데. 그래서 이제 폐막식을 하면서 파리 올림픽을 한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대략 나왔어요. 근데 서핑을 어디서 하냐면 타이티에서 한다는 거야. 근데 타이티는 프랑스 령이지만 프랑스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티면 저 미국 밑에 있는 거기 그 섬에서 한다는 거예요. 고갱이 그림을 그렸던 그 와.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멋있었던 야, 게 서핑 인기 엄청 나겠는데. 장난 아닌 거지. 오. 왜냐면 바다 색깔부터 다르고 그러니까요. 파도의 파고가 다르니까 지금 아까 봤던 그런 낮은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그 진짜 멋있는 서핑 사진을 했을 때 파도가 머리 위로 이렇게 폭풍 속으로 만들어지고 영화이잖아. 내가 막 중간으로 쭉 타고 가는 맞아요. 그런 게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와. 이게 많이 안 되니까 켈리 슬레이터라고 되게 유명한 서핑 선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거의 한 40년 동안 1위를 했어요. 20대부터 선수가 돼가지고. 근데 그 서핑이라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원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모델들도 다 사겨.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거의 셀럽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치, 우리 누군지. 서핑을 그 정도까지는 매니아들만 좋아하니까 우리나라는 대중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파리 올림픽을 타이티에서 서핑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할지를 주경기장 계획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제 파리 안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파리가 우리가 생각해도 서울보다 굉장히 작은 데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변경을 해서 할까를 봤는데 잘 보면은 뭐
에펠탑 앞에 지금 샹드 마르스 공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비치발리볼을 한다는 거야. 어울린다.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그날 대략 보여줬거든요. 그럼 저렇게 보이는 거야. 예술이네. 예. 완전 예술인데 와. 그 다음에 그 승마랑 근대 5종은 또 어디서 하느냐? 바로 옆에 샹젤리제 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저기서 승마를 해요? 저기서 이야. 승마랑 근대 5종을 하겠다는 거야. 도쿄 올림픽이랑 너무 비교돼. 너무 비교되니까. 막 사진 몇 장 봤는데 막 기대가 된다. 그냥 이 진짜. 자연과 너무 멋있네요. 인간이 조화를 네. 이루어서 펼쳐지는 경기 막 기대가 돼요 지금.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땅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돌로 된 땅이거든요. 이 샹젤리제 거리 앞에가. 근데 그래서 원래 프랑스에 있는 오토바이들이 빨리 마모가 되는 이유가 저기가 덜그럭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수명이 달아지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는 옛날에 중세처럼 좀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진짜 거고 비교되겠다. 그 다음이 그랑팔레라고 여기 이제 무슨 박물관 아니에요? 왜냐면 파리가 좁으니까 이게 다 진짜 가까운 데서 하니까 경기장을 굳이 따닥따닥 우리 잠실처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랑팔레라는 데서 하는 건데 여기가 펜싱하고 태권도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다른 전시관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면 사람이 굉장히 작잖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 패션쇼도 많이 하거든. 근데 샤넬 패션쇼를 또 여기서 많이 하고 루이비통을 많이 하는데 여기가 저런 박람회도 많이 하고 뮤지컬에서 기술적인 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샤넬이 저 안에서 똑같이 했는데 저 밑에 보면 지금 바닷가를 연출했잖아요. 아주 진짜 바닷가가 아니라 연출한 거예요? 연출한 건데 저게 파도가 쳤어. 파도 진짜 치는 거지. 저거 물로 파도를 치게 만들었어. 진짜 물로? 내가 오지, 그거를 유튜브로 보면서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와. 저 연출을 어떻게 했지? 그래서 저 밑에가 지금 모래사장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네. 모델들이 다 흙을 밟고 워킹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이 정도 연출을 해줘. 근데 저기서 경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거에 리모델링 하는 비용에 대해서 샤넬이 어느 정도 또 협찬을 해준다고 한 거예요. 여기는 막 새로 막 짓고 뭐 이러기보다는 기존의 거를 잘 활용해서 하려고 하네요. 올림픽을. 옛날에 시드니 올림픽도 쓰레기장에 위해서 한 거예요. 쓰레기장. 쓰레기장. 우리나라 같이 난지도 있잖아요. 네. 그 매립장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아니 쓰레기장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약간 의미 있게 뭔가 파이팅 느낌 있잖아. 쓰레기장 위에서 했다 그러면 파이팅 느낌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그 그랑팔레라는 데를 내가 처음에 딱 갔을 때 너무 소름 끼쳤던 게 거기가 우리가 이제 1900년에 처음 파리 만국 박람회를 했을 때 저 건물이 1900년에 지어진 거예요. 그 내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너무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한국관이라는 데를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짓거든요. 저걸 직접 짓는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다음 사진에서 보여줄 저게 이제 1900년도에 파리 그랑팔레가 저렇게 생겼었거든요. 네. 1900년도에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이 보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건물 그러니까 자체는. 서울역 같은 거네. 이렇게 서울역 같이 이렇게 이제 고전적으로. 근데 내가 내가 저거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900년도에 조선에 우리 조상들이 와서 저 건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가 너무 충격적으로 약간 울컥하기도 하면서 뭐 약소국에 대한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었는데 그 한국관에 그때 당시에 1900년에 파리를 어떻게 갔을까도 궁금한데 저게 지금 경복궁의 근정전을 그대로 따가지고 와가지고 목조 그러니까 목수 2명 하고 우리가 왜 민영환이라고 민비 친척 있잖아요. 민영환의 동생 민영찬하고 이렇게 3명이 가가지고 프랑스 사람들하고 같이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 한국관이 저는 처음에 그랑팔레 안에서 지었나? 왜냐면 파리 만국 박람회 우리 생각했을 때 코엑스 같이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저 한국관을 어디서 짓냐면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에펠탑 앞에서 비치발리볼 한다고 했잖아요. 저기가 샹드 마르스라고 마르스 광장인데 저기에 한국관이 지어진대요. 그러니까 나는 저 비치발리볼을 저기서 한다고 되게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여기 한 2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저기 진짜 약소국에 저기 가가지고 저걸 지었었는데 그걸 저기서 하는구나. 근데 당시에도 일본하고 중국관도 같이 만들었었대요. 이제 우리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있게 만들었었는데 그때 벨기에 사람들이 일본하고 중국과는 통째로 사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아무것도 사가지 않아서 그냥 소실된 상태. 그래서 흔적 없이 지금은 우리가 아까 봤던 한국과는 요 리플렛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남아 있는. 지금 남아 있는 건 그림으로만 남아 있는 그림으로만.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저게 있으니까 짓기는 이렇게 짓고 있는 거를 알았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철거돼 버린 거네. 철거돼 버린 거죠. 당시에 저걸 만들었을 때 저 안에서 가시라던가 붓이라던가 병풍 이런 것들을 팔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막 나는 프랑스가 참 재밌더라고. 재밌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런 문화를 되게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재밌어. 그 했던 당시에 영국이랑 좀 경쟁을 하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영국이 뭐 만국 박람회 한번 열면 프랑스는 더 크게 열고, 그러면 그러니까 말 그 그대로 2년 후에 영국에서는 더 크게 열고, 그 각 국가의 기술이나 국력을 이런 거를 과시하기 과시하는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가하는 나라들을 더 많이 우리는 요번에 뭐 190개 참가했다, 뭐 우리는 200개 참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굉장히 경쟁하던 시기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서핑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올림픽부터 약간 메달 색깔의 사람들이 집착하지 않고 좀 즐기는 경기 쪽으로 네.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 상태로 보면 음. 가장 만족해하는 심리 올림픽이었다고? 상태가 심리 동메달이래요. 아, 정말 이 3, 4위전에 이기는 그리고 가장 불만족이 은메달이래요. 은메달. 요번에 그 영국 복서 유명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복서가 은메달 땄는데 그 시상대에서 메달을 주머니에 넣고 그 손 찔러 놓고 그냥 서 있었잖아요. 아 진짜로? 너무 그렇다. 야 근데 그래서 매너 안 좋다고 욕 아니 많이 그거랑 먹었죠. 옛날에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은 은메달 땄는데도 막 막 옆에서 엄청 우는 거야. 금메달 딴 애가 미안해 할 정도로 엄청 우니까는 죄송합니다. 뭐 다음에 줄자리 좀 져줘야 되나 저 사람한테 그 정도로 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하신 건데 좀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은 좀 진짜 옛날하고 내가 많이 틀린 것 금메달리스트면 같아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 옆에가 네. 너무 울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파리 올림픽 하러 이제 아직 4년이 남았으니까 이제 더 3년 남았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좀 하겠지만 좀 기대가 되고요. 그때 그러니까 또 확실히 간중도 없고 하니까 너무 좀 그 보는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고 확실히. 근데 이런 경기 하면서 한국 선수 하는 거랑 은근히 우리가 몰랐던 그런 유적 대도시에 한국에 대한 남아있는 유적 흔적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저도 잘 몰라서 와서 찾아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올림픽 관련해서만 조금 봤는데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32년 만인가 가장 저조했대요. 우리나라 뭐요? 성적이. 우리나라? 예, 올림픽에 들어가서. 코로나 안 걸렸으면 되지. 성적 좀 네. 저조하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안 걸리고 다들 그냥 근데 감염 안 이제 되고 왔잖아요. 다들 뭐가 그럼 있냐면 됐지. 이제 그 4위를 하던 뭐 5위를 하던 10위 안에 들었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 이미지로 그리고 그 나름대로 감동이었던 거예요. 신유빈 그 여자 그 18세 그 탁구 선수 걔가 1년 만에 22cm가 큰 거예요. 그 탁구 이게 높이를 못 맞출 정도로 걔하고 또 동갑이 걔잖아요. 저기 양궁의 그 남자애. 예. 완전히 그 둘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감동도 했지만 특히나 뭐 수영 뭐 이런 거는 뭐 메달을 안 따더라도 그랬었는데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욕 진짜 태배기를 먹고 온 거예요. 가기 태배기를. 전부터 욕을 먹었잖아요. 예, 진짜로. 그 코로나 예. 문제 때문에 그 예. 누구 NC입니까? 그렇죠. 그 호텔에서 예, 뭐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요번에 그 신유빈 선수가 예. 그러니까 그 자녀를 운동시키는 학부모들한테 좀 굉장히 큰 질문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김재덕 선수하고 신유빈 선수 두 개가 다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신유빈 선수는 중학교 때 학교 자퇴하고 바로 그 태능 선수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걔는. 예. 국가대표로 그냥 계속 운동만 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걔는 일부러 예. 이 두 개를 못 한다 자기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공부하고. 김재덕 선수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계속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선수 생활은 잘하겠지만 선수 생활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인생 기니까 예. 그걸 봤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제 학부모들한테 큰 질문을 던졌다고 하더라고. 제가 예. 그걸 시켜본 장본인 아닙니까? 예. 그 아직 길게 안 살았잖아요, 그 얘기가. 태극마크까지 딱 달게 해봤는데 예. 정말 힘들어요. 예. 예,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개를 시킨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운동과 해요. 학교 생활을 다 그러니까 얻기는 운동과 일단 학교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운동을 저렇게 메달권에 이렇게 집어넣는다든가 뭐 태극마크를 달고 근데 태능에 이제 들어간다든가 외국 선수들 보면
있잖아요. 무슨 나라 국가대표 그 가로치고 그 의사, 아, 그거는 왜 뭐 그러냐면 수학 선생,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사 이렇게 우리가 나오잖아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그 스케줄을 보면 어. 팔굽혀펴기도 못 해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환자가 없는 거예요? 복지가 잘 된 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운동을 갖다 10시간을 한다고 더 기량이 좋아지고 9시간만 한다고 더 기량이 더 나빠지고 이게 아니라 타고난 것도 있지만 진짜 복지가 타고난 내가 시합을 나가고 전국대회 나가고 세계선수권대회 나가고 거기까지 예선전만 치르는데도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시간이 그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선수권대회 하면 15일씩 해요. 어쩐지 수학 교사가 있더라고요. 예, 15일씩 하는데 야 너 회사 빠지고 가갖고 너 저기 뭐냐 예선전 치르고 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진짜 숙제인 것 같아요, 진짜. 예, 이제는. 예.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기 204회 네스 여름의 주인공 했는데 지금 뭐 음력이 맞게 맞는 것 같아요. 그 8월 7일이 입추예요, 입추. 그다음에 8월 10일이 그 녹음한 날로 따지면 내일이죠. 말복이에요, 말복. 야, 벌써 이제 마무리로. 네, 가는 거죠? 입추하고 말복이 지나면 이제 근데 나는 몰랐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 말이 그 말이 아니더만 그런가요? 난 몰랐네. 입추의 여지가 없다 사람이 엄청 많아 그 예, 입추의 예. 여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예. 나 가을에 사람이 저렇게 많은가 근데 알고 보니까 바늘 하나 꽂을 그 공간이 없다 틈이 이런 없다. 말이래요. 아. 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일단 그랬고 올여름의 주인공을 제가 3명으로 그러니까 섹션을 갖다 한 3개 정도 카테고라이즈를 해봤는데 20분 안에 가능합니까? 한번 해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올림픽 예. 메달리스트 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최고의 기록을 낸 그런 선수들 제가 저도 이렇게 원치 않는 결혼도 했지만 예. 원하는 운동도 했잖아요. 예. 그 약간 원하는 운동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선수의 그 피와 땀을 그래도 100분의 1이라도 제가 좀 그렇죠. 이해를 예, 하는 예. 그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꼽는다면 그 여름에 그 방역하는 의료진들 그걸 이 여름에 그 주인공으로 꼽고 싶고 세 번째로 정치인 S 정말 올여름의 주인공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세 개를 한번 꼽아봤는데 진짜 뭐 윤석열, 최재형, 뭐 안철수 기타 근데 우리가 또 정치 시사 방송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운동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면 제가 이제 군대를 딱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저희 때 입시를 치르고 대학을 가는 퍼센티지가 30%가 안 됐어요. 저희 때. 그러니까 30%만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 진학률이 예, 전문대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나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나.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 못 살아서 대학을 못 가는 애들 되게 많았어요. 제가 대학을 딱 가니까 뭐가 있었냐면 지방에 사는 애들도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로. 맨날 우리는 서울 사람들은 조금 공감해요. 뺑뺑이만 맨날 돌다가 여기서만 살다가 딱 갔는데 막 사투리 쓰는 애가 전라도 사투리 쓰고 예. 경상도 사투리 자기는 울산에서 왔대요. 자기는 마산에서 왔대. 님마 막 이러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세계. 그런데 이러다가 군대를 가니까 대학 입시도 좀 치열하게 치렀지만 군대를 가니까 생각보다 대학생들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렇죠. 군대를 가서 맞아, 그 제가 말 다 있었던 하더라고요. 그 부대에서도 전 부대를 우리가 대대였거든요. 대대에서 전 그 병력이 한 800명 정도 되는 부대였는데 거기에 대학생이 3명 있었어요. 네, 뭐 그 정도로.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대학을 가면 교련 교육을 우리 선배들은 받았거든요. 그러면 군대를 1.5개월을 1.6개월이죠. 1년 반을 한 달 반을 웨이브를 시켜줘요. 그래서 웨이브? 2년을 받으면 1학년, 2학년 교육을 웨이브가 받으면 빼줬다. 3개월을 빼준 거예요. 군생활 3개월을 빠지면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그 억울한 거예요. 너는 새끼야, 뭐 내가 이렇게 뺑이 칠 때 먼저 제대 버리니까 얼마나 죽여버리고 싶겠어요, 걔 입장에서는. 이거 예전에 개그 프로에서도 약간 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석사한 애들은 막 뭐 6개월씩 일찍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석사 장교란 것도 있었어요, 저희 때는. 전두환 때가 그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과도기의 시기였는데 우리 때는 심지어는 군대에서 이렇게 착출을 해서 특공
때 이런 걸 만들어서 막 저기 지원 나가고 그랬어요. 막 데모 막으라고 막 그러고. 근데 우리 때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팀 스피릿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해서 미군 애들하고 좀 멀쩡한 애들을 이렇게 좀 등치 크고 멀쩡한 애들을 이렇게 같이 훈련을 같이 했던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때 제일 힘들었던 게 팀 스피릿하고 국군에 관한 행사라는 걸 또 했어요. 여의도에서 맞아. 이걸 하면 하늘에서 막 색종이를 막 뿌리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옆에서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좀 저는 의장 출신이라서 네. 딱 나가면 또 등치 큰 좋은 놈들 또 뽑혀. 얘네들 대학생 데모 막으라고. 여기는 행사하라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때 상사가 있어요. 상사.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 어떻게 보면. 상사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중사, 그러니까 상사 다른 것 같아. 얘가 대학생에 대한 오묘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진짜 컴플렉스가 있어요. 뭐 고등학교만 나와도 잘 산다는 둥. 아무도 그 사람의 학력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학교 나온 사회의 버러지 같은 놈들 막 뭐 이런 낫질도 못하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제가 어딨냐. 군생활 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중사였거든요. 저랑 피가 떡이 될 때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둘 다 영창 갈 뻔했어요. 대학교를 나온 게 무슨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네. 너무 그런 거에 대해 낫질을 못하는 거랑 대학이랑 무슨 진짜 상관이에요. 그 사람도 나도 둘 다 얼굴이 피떡이 돼가지고 아, 그래? 그 다음날 부대장 보고 진짜 기겁을 했었죠 진짜. 아니 그래갖고 딱 있는데 우리 훈련소에 또 우리 때는 한참 또 데모 좀 약간 그 과도기 학번이었는데 딱 가서 이제 가죠. 훈련소에서 막 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4주차인가? 막 씩씩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놈아가 갑자기 야 대학 다니는 새끼 앞으로 나! 그러니까 갑자기 동작 그만! 딱 들어도 대학 다니는 새끼야! 그러니까 갑자기 42명 94명 하려면 104명 하려면 앞에 쫙쫙쫙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운동! 나와! 40명 하려고 오사축에 딱! 옆에가 명지대학교 만미선수야. 명지 전문대 만미선수. 만미가 뭐야? 만미터. 만미터. 아. 예. 가장 그러니까 그 50km 경부하고 마라톤하고 만미가 진짜 죽음의 레이스거든요. 아. 걔 보면 몸에 체지방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간디 같다, 간디. 만미터면 10km 아닙니까? 네, 그렇죠. 10kg를 갖다 이제 눈에 쌍부렇게 이렇게 뜨는 거야. 아. 이러고 나서 딱 나갔어. 딱 갔는데 애들이 줄을 쫙 세워갖고 축축축축 걷잖아요. 딱 봤더니, 아, 이거 좀 오리지널이 없는 거야. 오리지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일단 운동을 딱 했으면 애들이 좀 떠버리도 좀 좋고 딱 해야 되는데 저쪽 중대하고 저쪽 중대에서 쫙쫙쫙 나온 거예요. 딱 모여갖고 한 줄로 서, 막 이러잖아.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하나 둘 막 해서 딱 갔어요. 딱 가는데 왜 이렇게 디테일한 걸 그렇게 기억해요? 그래 오리지널이 없네. 꼭 저 새끼들 꼭 집 앞에 쿵우 도장에서 6개월 쿵우하고 나서 집 운동선수라고 꽉 저런 새끼들이 있어. 막 우리끼리 막 그런 거야. 야 막 이러고 나서 딱 갔는데 막 이렇게 줄을 세워놓잖아요. 딱 세워놓고, 야, 세 줄 서. 딱 세 줄 딱. 야, 넌 어디 학교 다니다 왔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다니다 왔어. 아, 그런 거예요. 뭐, 94번 훈련병 누구누구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소속이야? 저 전대협 중앙회 서부지역 부의장입니다. 딱 그런 거 있어, 얘가. 완전히, 우리 땐 전대협이 되게 그 운동. 예. 야, 너는, 갑자기 얘가, 94번 훈련병 누구누구 딱 그러더니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까지 다니다 왔습니다. 딱 그래. 너 어디 출신이야? 뭐 한총련 무슨 간부라는 거예요. 너는 막 연세대학교 뭐 무슨 뭐 경영학과 신문방송학과 그래. 이 새끼들 학벌이 좋아. 막 그래서 막 소리 막 지르면서 한총련 총무국장이래요, 자기가. 국장 되게 무섭잖아요, 이렇게. 근데 자기는 민주평통 무슨 서부지역 무슨 어디 뭐 임원이 간부입니다. 그래서 넌 어디야? 그러니까 예, 가나다 체육대학 나왔습니다. 넌 뭐야? 저 복싱했습니다. 네가 왜 나와 임마? 운동 나오라고 운동 임마 이거. 네, 저 마이너스 75kg 전국대회 4위까지 했습니다. 이 새끼 운동 나오라니까 이 새끼 진짜 운동한 새끼라고 어떻게? 옆에는 명지대학교, M대학교 체육 어디 출신입니다. 그래서 넌 어디야? 한국 육상연맹. 이 새끼 소속을 얘기했는데. 육상연맹에서도 내가 그때 이제 운동에 대한 사람이 보는 시각이 같은 운동을 했는데 나오래잖아. 대학생 나고 운동 나와 그러면 나갔지. 엑서사이즈하고 무브먼트에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방역 이거는 좀 건너뛰고 이제 정치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정치인 얘기하면 또 이제 큰 이슈가 좀 될 것 같아갖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 서울대학교 그 출신이란 그런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로망이 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우리 반에서도 서울대학교를 2명인가 갔거든요. 체교과? 아니 지질학과하고 우리 반에서도 그러니까 체교과도 갔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수학과인가 여길 갔었어요. 그렇게 되고 걔가 무슨 말을 하면 걔는 우리 학교에서도 나름의 그 깡패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깡패가 소원이야 얘는. 막 서클 이런 거 들고. 막. 깡패 되는 게. 네, 그런 애도 서울대학교 쓰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한테 꼼짝 못해. 얘가 얘보다 등치가 3배는 큰데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는 애한테는 꼼짝도 못해. 약간 그런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에 대한.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서울대학을 다녔다, 서울대학교를 썼다, 막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정말 특별하게 보는 막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개천에서 이렇게 드래곤이 이렇게 딱 나는 듯한 그런 게 있었었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대요. 서울대학교가 뭐가 있었냐면 그 현대 정주영하고 이병철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토킹 어바웃을 딱 하다 보면 아 피가 떡이 되게 싸운 게 아니라 토킹 어바웃을 딱 하다 보면 정주영이 꼭 그런 말을 했대. 내가 그 동생들이 말이야 서울대학교 한 2명 다니는데 그것보다는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가니까 그렇게 좋습디다. 그러니까 이병철이 한마디를 못하고 있다가 그 이병철이 86년도인가 88년도인가 죽었대요. 예. 근데 그 죽기 전에 이재용이 이재용 서울대 동양사학과 들어왔지. 거길 들어간 거예요. 진짜 죽기 전에 벌떡 일어났대 진짜. 그 손자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갔다고 해서 내가 서울대학교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원래부터 저렇게 좋았나 봤더니 서울대학교가 원래부터 좋았어. 발전이고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좋은 거 원래부터. 그러니까 원래 그 해방 전에는 경성대국대라는 곳이었는데 예. 그 경성대국대가 이제 해방된 이후에 1950 몇 년도인가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법이 생기면서 예. 완전히 그 경성대국대가 그냥 그 그래서 원래 뭐가 있냐면 원래 큰 학교였죠. 그 일본에서 그냥 그 나라의 5개 이제 최고의 대학 도쿄, 교토 무슨 그러니까 그때 홋카이도 당시에는 일본에서 제국대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다 탑 클래스였다. 그렇게 해서 예. 탑 클래스의 5개 대학을 만들고 우리나라에 하나를 짓고 그다음에 대만의 타이페이 제국대학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처음에는 조선 제국대학을 만들까 하다 야 이름이 조선이 뭐냐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자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짓고 그래서 7개 이제 하나의 얼라이언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1924년인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원래부터 그냥 탑 애들만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30%도 못 다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수재 중에 수재만 거기를 다닌 거예요. 나머지 다 일본 애들이 다녔고 교수들도 24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나라 교수가 딱 4명밖에 없었대요. 다 일본 교수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그 제국대학을 나오면 출세가 보장이 됐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사람들 머물렀던 사람들도 이 경성 제국대학을 가려고 과외를 받고 사교육을 시켰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서 1946년도에 미국의 대령인가 대위가 초대 총장이 됩니다. 이 사람 법학과 박사인데 그렇게 되고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최초인 서울대학교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아직도 논란이잖아요. 그 학력에 보면 서울대 철학과 조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입학은 경성제국대로 한 거야. 뭐 그럴 수 경성제국대로 있는데 하는데 실이 나왔습니다. 졸업할 때 서울대로 바뀐 거죠. 근데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정말 어려운 대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를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갔다 그 당시엔 30명도 채 들어가지 못하는 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 실력을 갖췄어야 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딱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삼성가에서도 뭐 삼성이 뭐 그때도 당연히 재벌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예. 불구하고
자녀를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학교에 대해서만큼은 장벽이 있었다는 그렇죠. 그 교육에 자녀도 대해서는, 들어가기 쉽지 예. 않았다는 서울대를. 그래서- 근데 그 어쨌든 그게 난 오히려 되게 더 신선한 거야. 그 당시에가 오히려 더 그게 이재용이 1년 재수인가 했었을 거예요. 학교에 대한 돈으로도 안 벽이 되는. 이렇게 그치. 높았구나. 근데 그쪽 집안은 공부하는 그런 그건 없는 것 분위기가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도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 이병철의 선친, 이병철 회장의 아버지도 이병철을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항상 피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래. 그러니까 일본 유학까지 시켰는데 거기서도 돈만 쓰고 왔어요. 근데 그 학교 안 그때가 근데 다니고. 학력고사 시절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랬을 수도 거의? 있고 안 그러니까 그랬을 어떻게 수도 보면 있지만 시험제도 자체가 예. 뭐 다른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딱 본고사하고 학력고사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딱 FM으로 다 경쟁이잖아요. 무조건 똑같은 근데 걸로. 이제 이병철 회장 그쪽 집안은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도 네. 못 견디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럴 수 규칙적인 있겠네. 그 예. 생활 패턴을 못 견디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되게 뭐 많았다고 돈으로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네. 우리나라 최고의 뭐 교육 브랜드가 서울대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첫 번째 그 법학 박사 그 총장 그 초대 총장이죠. 뭐 해리 뭐 엔스테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샤를 만든 거예요. 샤. 그 대문. 그죠. 예. 샤문. 그 베리딱스 룩스 메이야. 베리 룩스 따스 메이가 아니라 베리딱스 룩스 메이야. 뭐 진리는 뭐 너를 나이비 자유케 뭐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키트를 딱 마련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6.25가 터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어마어마한 그 고서, 그 국보급 고서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요즘같이 CD에 담고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트럭에다 실어갖고 부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것도 그나마 몇 개만 가져오고 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갔는데 완전 아작이 나버렸다 이제. 북한 애들이 그걸 얻다가 나냐면 그 뭐지? 그 서울대 그 뭐지? 규장각 무슨 한글 뭐 무슨 본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가만히에다 막 구겨서 넣고 그냥 저기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렇게 참 이거 전쟁 때마다 보면 항상 네. 굳이 그냥 그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막 이런 걸 태우고 다 그러니까 그 무식한 거지 그냥 뭐 저게 뭐야 왜 불질러 막 이러고 그냥 많은 거지 불은 이제. 안 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좀 중동에서 좀 극단적인 사례가 몇 개 있지만 그런 문화재를 고의적으로 불태우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게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용 트럭에다 이렇게 싣고 했는데도 부산으로 도망갔다 다시 왔는데 폐허가 돼가지고 그거를 갖다 재건하는데 뭐 미네소타 무슨 프로젝트라고 해서 5대 총장이 유학파예요. 그래서 야, 돈 좀 빌려줘. 500만 불, 그 당시 500만 불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차입이라고 하나? 그걸 이렇게 원조를 받아가지고 서울대학교 건물도 세우고 그다음에 학생들 갖다가 유학도 시키고 또 서울대학교가 잘했던 게 뭐냐면 유학을 다 가면 이 학생들 다 우리나라에 다 돌아왔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가르치고 그다음에 더 우리나라에서 탑들만 올라오고 그래서 좋은 교수의 좋은 부지에 좋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탑이 계속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울대학교가 여의도만 하대요. 지금이 여의도만 하대 여의도. 원래 옛날에는 서울대학교 저기 그 네 군데 있었는데 동숭동 알죠 대학로 거기에 법대하고 상대가 있었고 공릉동에도 서울대학교가 있었어요. 공릉동. 지금 이제 관악구에 서울대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가봤었는데 제일 놀랐던 건 캠퍼스 안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예요. 시내 버스 정류장이 캠퍼스 안에 있더라고.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공릉동에 이제 공대 2대 그 저기 2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공계 그다음에 용두동에도 있었어요. 용두동 LG라고 있잖아요. 용두산 LG인가 그거는 사범대가 있었고 경기도 수원에 이제 농대가 있었는데 그걸 다 합쳐서 어디로 갈까를 75년도에 그 서울 관악 캠퍼스를 딱 해서 그 안에다 몰아넣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엄청나게 데모를 한 거예요. 니들 서울 시내에서 우리 데모 못하게 하려고 관악산 그 끝자락에다 갖다 놓은 거지.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슈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서울대학교를 딱 가면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가장 그 고득점자한테 인터뷰를 딱 했어요. 걔는 무조건 서울대학교를 갔었을 거 아니에요. 원희룡? 그래서 딱 하고 점수하고 그다음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어요. 무슨 학교과 이렇게 갖고 이거 갖다가 테이블을 가지고 어디를 갈까 했었는데 문과는 당연히 이제 법대. 근데 이과는 이렇게 세월마다 좀 틀렸다고 하는 1970년대에는 뭐 중동 뭐 이런 뭐 붐도 있어갖고 기계, 건축, 토목 이쪽으로 거의 다 이제 몰렸고 1등하는 애들이 그다음에 1980년대에는 물리하고 전자공학
85년 넘어서면 이렇게 PC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1990년도에는 컴공, 그다음에 90년대 중반에는 이제 IMF가 딱 터지면서 이제 의대가 이제 1등으로 이제 딱 뜨기 시작한대요. 의대가 지금까지 의대가 지금. 딱 뜨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방 의대가 떠서 모든 탑 2 라인은 다 이제 의대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컴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자공학, 물리 뭐 이런 것들이 1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1등하면 서울대 의대.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그 외국에서 그런 말이 있대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그 한국 의과대학이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친구는 과학 공부하면은 굉장히 뛰어나게 잘할 사람이 다 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그 과학고등학교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과학 천재들이 다 가는데 그 친구들이 졸업해서 다 의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쪽에도 가고 뭐 의료 쪽에도 가고 섞여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몰려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대학교가 점점 이렇게 민영화돼 가고 있어요.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3분의 2는 그냥 주식회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좀 벌고 나면 학력을 이렇게 따고 싶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참 돈을 많이 받고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뭐 거기서 이상한 과정도 균일도 있잖아요. 만나고 그런 거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코로나 시대도 오고 예전에 이제 그 전에 20년간은 어땠을지 몰라도 미래의 20년은 어떨까라는 정말 과연 서울대가 지금도 20년 후에도 1등을 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강용석, 나경원, 최재형, 김재원이네. 김재원, 윤석열. 네, 김재훈도 서울대 나왔어요. 네, 서울대 공부 잘했구나.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앞으로 20년 후에 서울대는 어떨까 하는 약간 그 물음표도 이렇게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기 여름에 그 주인공들은 뭘까 해서 세 개를 한번 꼽아봤는데 하나는 운동, 두 번째는 방역, 세 번째는 이 정치인들 중에 서울대학교 얘기를 한번 내가 한번 싹 한번 꼬집어봤습니다. 그렇죠. 올 여름에 또 하던 정치인분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니까.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여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뭐 올림픽 스타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아마 또 좀 시원하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여자 배구였던 것 같아요. 좀 저도 되게 시원하게. 야, 전전권 일본하고 저희 그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터키. 그 스파이크 때리고 하고 브로킹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박빙의 승부 또는 이길 때만 기뻤는데 지금은 강팀하고 만났을 때도 어느 정도 하느냐, 파이팅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도 굉장히 그 시효를 느끼더라고 나 자체도. 그래서 저도 아름답게 지면은 정말 이게 멋진 경기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해줬던 그 아주 좋은 올림픽이었던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